굉장히 실용성이 강조된 모델이기도 한데요. 정말 실용적입니다. 실용성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닛산의 컴팩트 SUV 엑스트레일인데요. 컴팩트 SUV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차입니다. 산타페보다 약간 작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싼보다는 많이 크고요. 엑스트레일의 이러한 크기는 르노의 QM6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크기입니다. 르노와 닛산과 미쓰비시 3사가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죠. 제가 이 동맹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현재 르노의 부산 공장에서 계약 만료 기간인 9월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 닛산 로그라는 모델이 바로 이 엑스트레일의 북미 출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레일이라는 이름은 유럽 출시 이름이고요. 국내와 동일합니다. 해외에서는 7인승으로도 나오는 모델이지만 국내에는 5인승으로 나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실까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이 V모션 그릴입니다. 닛산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맥시마 이후에 닛산의 패밀리 룩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헤드램프에는 부메랑 형태의 LED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검은색 테두리가 아래쪽에 한 번 더 들어 있어서 이 V자가 좀 더 도드라지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닛산 마크가 크게 들어간 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아래쪽에는 크롬 장식이 들어 있어서 이 V자 라인과 어느 정도 유기적인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의 몰딩과 모양들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 있습니다. 인상 자체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이 엑스트레일의 경우 굉장히 실용성이 강조된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런 실용성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큼직큼직한 외관에서도 묻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답게 앞쪽 범퍼 하단과 휠 아치로 연결되는 부분과 아랫부분, 이런 부분이 무광 소재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굉장히 돌뿌리라든가 아니면 차량 아랫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험로를 달릴 때에 차량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요소로서 이런 부분들이 SUV에 많이 차용되고 있죠. 측면 역시 굉장히 실용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특별히 세밀한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깔끔하게 아래 크롬 한 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크롬이고 A필러, B필러, C필러를 만드는 이 필러 부분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의 모양이 다소 심플한 감도 있지만 이 위쪽에 루프레일 같은 부분은 멋스럽게 빼놨죠. 아웃도어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지금 우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가장 고급 모델인 테크에 들어 있습니다. 휠은 단순한 듯 하면서도 안쪽이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몰딩이 더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몰딩이 깊어 보이니까 차량 자체의 와일드함이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죠. 뒷모습도 굉장히 실용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면부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지만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장식들이 들어가 있죠. 크롬 라인이 눈에 띄는 구조입니다. 한 줄,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그리고 닛산의 이 로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가 타고 온 차량이 최상급 트림임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리어 스포일러 부분에 램프가 달려 있고 아래쪽에도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통의 경우는 굉장히 정직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특별한 장식이 없이 정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여지네요. 하단에는 전면 측면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재질로 험로 주행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재질상으로는 큰 위화감 없이 느껴지지만 이쪽은 철판인데 이쪽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핸즈프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발을 흔들면 네,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내부 또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내부를 보면 안에 공간은 기본적으로 넓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몰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짐을 실을 때 이 단차를 활용해서 짐을 아래쪽으로 놓고 싶다면 이렇게 내려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두 개임에 따라서 이렇게 한쪽만 요만큼의 공간만 쓴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쪽만의 공간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것까지 아래로 내려서 물건을 이렇게 깊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몰딩이 요걸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게 이 위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몰딩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몰딩이 많기 때문이죠. 얘를 올릴 수도 있고 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규격이 같거든요. 여기 홈 부분이 규격이 같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블럭 놀이를 하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짐을 수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특이한 점은 여기 아래에 스트랩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 스트랩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할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컵홀더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폴딩 시켰을 경우에 얘가 컵홀더 기능을, 그러니까 2열의 컵홀더 기능을 얘가 해주는 거죠. 이게 7인승으로도 출시가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는 5인승까지밖에 출시가 안 되지만요, 그 시트 기능을 얘가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울 수 있고요. 앞으로 완전히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이 또 생각지 않은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무언가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홈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자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에서 바로 뒷자리로 넘어왔는데요.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뒷자리로 왔습니다. 여기를 잡고 높낮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등받이의 높낮이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은 자세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이만큼 뒤에 트렁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짜부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내릴게요. 이게 완전히 접힙니다. 기본적인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차 크기에서 기본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가 나오고요. 넓이 부분은 충분히 좋은데,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전고가 산타페보다도 높고 거의 팰리세이드에 근접한 정도의 전고를 갖고 있어서 머리 부분도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지만 이 공간이 사실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트가 높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촬영을 해주시는 분도
여기가 높아서 사진 찍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 시트가 왜 이렇게 높냐고 한다면, 이 시트가 등받이 부분만 폴딩을 하고 리클라이닝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과 뒤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의자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일이 밑에 깔려 있고 그 레일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래 레일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만큼 당길 수도 있고요, 다시 뒤로 밀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 공간과 이 2열 좌석 부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이만큼 높다는 것은 전방 시야나 아니면 이렇게 썬루프를 볼 때의 시야 각이 좀 더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아서 생기는 어떤 착자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렁크를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컵홀더가 여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뒤에 트렁크 공간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7인승일 때 중간에 오는 시트다 보니까 보통 카니발이라든가 사이즈가 좀 큰 승합차를 생각하실 때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트렁크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다소 어색한 느낌도 있는데 이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내등이 들어와 있는데 은은한 빛으로 넓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썬루프인데 썬루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의 이제 시야 각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이게 더 크게 들어가서 아예 뒷좌석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 끝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용성을 강조한 차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장식이 없는 것은 물론 뒤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어떤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모양새죠. 일단 여기 밑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센터 터널은 차체가 높은 만큼, 그리고 2열 좌석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만큼 딱히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느껴집니다.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앞열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팔을 올려놨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본 느낌이 나는 하이그로시 재질로 돼 있고 크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만 빛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이 강하지는 않고요. 실용성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장식이나 이런 건 많이 없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조금 띄는 부분이고요. 다만 기능적인 측면은 많은 부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시트의 형상을 기억해주는 장치가 있고, 사이드미러 조작부,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본적인 장치들이 여기 있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여기는 광택이 나는데 여기는 광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식이나 무늬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심플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소 밋밋한 느낌도 듭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시트가 굉장히 특이한 장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시동을 걸 때 제가 설정해 놨던 시트의 포지션을 되찾아 줍니다. 반대로 제가 내릴 때는 시트를 뒤쪽으로 최대한 빼서 탑승하고 내리기에 편한 구조로 만들어 줍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시동을 끈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 보겠습니다. 네, 또 보이시죠? 이렇게 시트가 다시 뒤로 확 밀려 나와서 제가 충분히 나가는데 편리한 모양새를 만들어 주죠. 시트는 6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앞쪽에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앞과 뒤로 움직일 수 있는 럼버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허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릴 수도 있죠. 다른 좌석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데 운전석에만큼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많이 넣어줬어요. 자,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보실까요?
안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크롬 장식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지만 많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송풍구 주변을 은은하게 반짝이게 해줘서 고급감을 줬고요. 센터 페시아 부분에는 굉장히 큼지막하게 굵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냥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만드는 공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코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는 광택이 안쪽과 바깥쪽이 살짝 떠 있는 듯이 광택을 주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쪽에 펄이 들어가 있죠. 마치 차량 외관에 들어가는 그런 펄처럼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펄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 중에는 때가 많이 타는 재질로 된 것들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본 차를 기준으로 하면 K7 같은 경우가 지문이 좀 많이 남는 경우였죠. 제가 또 최근에 탄 차량 중에 볼보 V60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잘 안 남았었죠. 이 차의 외관과 마찬가지로 내부 역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큼직큼직하게 주요 기능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은 8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냥 보통 수준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옮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순한 구성이지만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차종 중에 이게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요. 그 차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런 가죽 부분과 아래쪽에 또 이제 다른 재질이 들어간 이 부분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의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또 여기와 여기의 색깔이 다르죠. 화면상으로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면 이런 스티치라든가 이런 이음새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변속기의 모양은 정말 단순합니다. 가죽 스티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만듦새가 우수하죠. 전체적인 크롬 톤을 유지를 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도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의 일체감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컵홀더의 가죽 재질 느낌을 갖고 왔다는 것은 고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편의사항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열선을 제외한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뒷좌석은 열선도 없습니다. 다만 가죽 부분의 만듦새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이런 스티치 모양이나 이쪽을 봐도 스티치 모양이 들어가 있죠. 색상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이쪽 부분의 재질과 느낌이 다르고 또 이쪽 부분의 느낌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용성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세로 형태로 달려 있죠. 이게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언덕길이 높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기를 잡고 운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프로드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유용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와 이어진 이 부분의 재질이 굉장히 푹신합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월등히 푹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냥 팔걸이 형태로 올려놔도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듭니다. 핸들의 경우에는 전면 또는 후면을 봤을 때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이 닛산 로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몰딩도 잘 돼 있을 뿐더러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시선이 확 가고요. 싼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D컷 스티어링 휠이죠. 이 D컷 같은 부분은 스포츠 차량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리 공간 확보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로도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전자식이 아닌 아날로그식이고
가운데에만 5인치 액정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주행 중에 말씀드렸던 차량 서스펜션의 전륜, 후륜, 바퀴의 구동력 배분 같은 부분이 여기에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죠. 지금 위에 바에 색깔이 가득 차 있는데 전륜 쪽에 힘이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륜 쪽에 힘이 갈 때는 아래쪽 바가 그만큼 이동을 하고요. 몇 퍼센트가 움직였는지를 이 바와 밑에 퍼센트 숫자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요. 차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세팅이 안 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여기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이 약간 아쉬운 점도 갖고 있는데요. 버튼이 감압식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식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처럼 손가락 두 개를 활용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라든가 혹은 사선으로 뭐 길게 내리긋는다든가 뭐 위아래로 내리긋고 좌우로 내리긋고 하는 형태로 많은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과의 연동도 되지 않아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몰딩이 있죠. 마치 흔적기관처럼 있는데 여기가 CD 플레이어 위치인 것 같아요. 한국에 출시된 버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USB 포트가 있는데요. 이게 충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USB를 넣어서 음악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사용되는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길이가 긴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시거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바이저가 조금 특이한 부분은 보통은 여기까지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뒤로 늘어나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유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기능이지만 들어있는 차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실용적인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은 무드등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단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썬루프 기능이고요. 원터치로 열립니다. 닫힐 때도 원터치로 닫히고요. 운전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측방 경보 기능이 보통은 사이드 미러 끝자락에 조그만하게 빛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천시나 아니면 이제 기타 기후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좀 더 시인성 확보가 좋은 부분이 있겠죠. 이건 지금 같은 정차 상황보다는 운전 중에 조금 불편했던 부분인데요. 핵심 기능들이 이렇게 핸들 아래쪽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 기능들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행 모드를 바꾸는 기능인데요. 보통은 변속기 근처에 다이얼 형식이거나 아니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버튼식으로 이렇게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의 버튼이 다르죠. 익숙해지면 상관없겠지만 차가 몸에 많이 익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누를 때도 위치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행 중에 말씀드렸던 락 기능이 여기 있죠. 구동력 배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행 중에 아래까지 손을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닛산의 SUV 엑스트레이를 만나봤는데요. 이 차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실용성일 것 같아요. 굉장히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실내 공간에 대한 측면이나 심플하고 간결하지만 그만큼
실용성 위주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편안하게 타고 싶으면서 또 주행 중에 승차감을 또 굉장히 편안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차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